예, 이번 시간은 56강 56번째 시간입니다. 경매정보지 보겠습니다. 2013 타경 24 땡땡 사건입니다. 울산광역시 아파트네요. 토지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감정가가 1억 3,500이고 현 시점에서 최저 매각 가격이 이제 33%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입찰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입찰 보증금이 30%로 책정이 됐습니다. 자, 왼쪽에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은 1차 때 1억 3,500이 나오는데 유찰됐죠. 2차 때 낙찰됐습니다. 2차 때 낙찰됐는데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됐네요. 자, 경매 절차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입찰기일에 여기서 1등을 하게 되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거죠. 그로부터 7일이 걸립니다. 7일 뒤에 이 시점에 매각 허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불허가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만약에 여기서 매각 허가 결정을 했다면은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된다는 것이죠. 확정. 그런데 지금 2차 때 낙찰을 받은 사람이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시점이 어디겠습니까? 여기서 매각 허가 결정이나 불허가 결정이 나오니까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뭐 밟았다 싶으면은 불허가 신청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벌써 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는 얘기죠. 그죠?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2차 때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해서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은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 다 돌려받고요. 매매 경매가 없었던 거하고 똑같이 원상태로 원래 시점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때 2014년 3월 달에 보면은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입니까? 감정가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이 취소가 되면은 이게 전부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3차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감정 가격이 최초 감정 가격인 1억 3,500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3차 때 유찰, 4차 때 유찰, 5차, 6차, 7차. 자, 7차 때 낙찰 받았죠. 7차 때 낙찰을 받았는데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한 명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도 잔금 미납을 했죠. 그죠? 뭐 어떤 또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잔금 미납을 했습니다. 자, 잔금 미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돼 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잔금 날짜가 정해지는 거죠. 이때 잔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잔금 납부를 안 했다, 미납을 했다, 그럼 이것은 물건은 재경매로 물건이 나오는 거죠. 재경매로 물건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유찰되면은 세경매로 물건이 나오는데 세경매로 물건이 나오는데 입찰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10%죠. 그죠? 입찰 보증금이. 근데 재경매로 물건이 나오는데 입찰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20%입니다. 20%. 근데 20%로 확정된 게 아니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30%까지 입찰 보증금을 정했죠. 그죠? 지방이니까요. 그래서 재경매로 물건이 나왔을 때 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데 20%로 확정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방 같은 경우 30%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재경매로 들어갔을 때 입찰 보증금을 30%를 책정을 한 거죠. 그래서 7차 때 잔금 미납을 해서 이렇게 재경매로 물건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곳을 담당하는 법원 같은 경우는 지방이니까 입찰 보증금을 재경매로 물건이 나왔을 때 입찰 보증금을 30% 책정을 했기 때문에 8차 때부터 8차, 9차는 입찰 보증금이 3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오른쪽에 보면은 입찰 보증금이 파란색 글씨로 30%다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9차 때 낙찰됐고요. 33.53% 낙찰됐고요. 배당 종결까지 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이모 씨가 있죠. 이모 씨. 그 이모 씨가 있고 그냥 등기부를 바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등기부 현황이 나오는데요. 등기부 현황을 보면은 1번 소유권자 필요가 없고요. 등기부 2번에 보면은 강제경매 들어갔습니다. 강제경매 등기가 된 거죠. 근데 누가 들어갔는가 하면 이 사건 같은 게 좀 특이하죠.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경매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말소기준권리라고 명시를 해주고 있죠. 등기부 3번에 압류 들어갔죠. 압류를 누가 들어갔는가 하면 경주세무서.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갔습니다.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갔으니까 뭘 안 냈습니까? 국세를 체납한 거죠. 그죠? 국세를 체납했기 때문에 압류를 들어간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세입자를 들어갑니다. 세입자. 다시 앞으로 갔어요. 맨 밑에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임차인 이영모 씨가 있는데 주거용 전부를 점유하고 있고 보증금액이 1억이죠. 그죠? 1억. 근데 전입신고를 언제 했습니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2012년 9월 26일에 했습니다. 그럼 2012년 9월 26일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강제경매 개시등기는 언제입니까? 강제경매가 2013년도죠. 그죠? 2013년도 2월 달에 2월 1일에 강제경매 개시등기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들어갔습니다. 압류는 언제입니까? 2013년 4월 5일에 압류 등기가 됐고요. 세무서, 경주세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입자가 확정일자 찍었습니까? 확정일자 찍었네요. 같은 날 확정일자 찍었네요. 같은 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찍었습니다. 자, 이 사건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데 이제 권리 분석을 하고 배당표를 짜보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가 그런 식의 이제 권리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여기서 말소기준권리가 뭡니까? 여기 이제 명시를 했지만은 말소기준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는 암기 다 하셨죠? 건, 저, 가, 압,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경매개시등기 플러스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여기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죠. 담보가등기. 물론 여기 이제 가압류, 압류도 됩니다. 여기 압류가 돼 있죠. 그죠? 압류 등기가 돼 있죠. 가압류나 압류도 되는데, 그러니까 강제경매 개시등기, 이게 경매 개시등기가 여기 있으니까요. 이것은 이미 경매 개시등기가 됐든 강제경매 개시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전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경매 개시등기도 후보가 되고 여기서 압류 등기가 있으니까 압류 등기도 후보가 되는데 그거 중에서 날짜가 제일 빠른 거죠. 그죠? 날짜가 제일 빠른 거. 그럼 이거 두 개 중에서 날짜가 제일 빠른 것은 이 강제경매 개시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경매 개시등기가 바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입자 이영모 씨가 말소기준권리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찍었습니다. 그럼 세입자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됩니까? 첫 번째,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대항력이 발생을 하죠. 두 번째,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냐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권리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은 배당표를 짜보면은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해세, 그 다음에 당해세를 제외한 일반조세, 그 다음에 공과금,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다른 말로 저당권부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저당권부 채권에 들어가는 것들은 총 6가지입니다. 첫 번째 건저당, 두 번째 전세권, 세 번째 담보가등기, 네 번째가 뭡니까?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 다섯 번째가 뭡니까? 등기된 임차권인데 등기된 임차권 속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민법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 여섯 번째는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나오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임금채권 나오죠. 임금채권.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조세 또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과금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채권이 꼴찌로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세 가지가 등장을 했는데, 첫 번째는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 있고요. 두 번째 강제경매가 개시등기가 됐고, 압류권자가 있는데, 각각 이제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한번 이 표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여기서 강제경매, 일단 요거부터 할까요? 세입자부터 할까요? 세입자가 지금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세입자가 보증금 1억입니다. 1억. 그러면은 첫 번째 대항력은 발생을 했죠. 왜냐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강제경매 개시등기보다도 먼저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대항력은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근데 보증금이 지금 이 사람이 1억입니다. 그러면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이 되는 지급 기준 권리가 뭡니까? 지급 기준 권리. 아까 말소 기준 권리를 공부를 했고요. 지급 기준 권리를 보면은 다시 말소 기준 권리가 건, 저, 가, 악, 그 다음에 담, 그 다음에 경, 플러스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소액임차인의 지급 기준 권리는 뭐가 됩니까? 이것도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을 하고 있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 여기서 가압류하고 압류만 빼면 되는 거죠. 건저당, 저당,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등기, 전세권 여기에다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뭘 추가해야 됩니까? 지급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은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 여기서 지급 기준 권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강제경매 개시등기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받냐 그걸 따짐에 있어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급 기준 권리가 뭡니까? 당연히 강제경매 개시등기 이거밖에 없죠. 날짜가 이게 제일 앞서니까 밑에 거보다도. 그리고 가압류나 압류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급 기준 권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매 개시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도 되고 소액임차인의 지급 기준 권리로도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강제경매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도 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세입자가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는가에 있어서 이 날짜를 봐야 되죠. 지급 기준 권리가 되는 날짜가 2013년 2월 1일입니다. 그럼 저 책받침이 아니고요. 다른 스터디 할 때 이걸 책받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편하니까 코팅해서 배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책받침을 보면요. 이 자료를 보시면요. 2013년 2월 1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디입니까? 밑에서 한 세 번째 칸 정도가 되네요. 그죠? 네. 2013년 2월 1일입니다. 맞죠? 2월 1일이죠? 이 사건의 경우에. 어디 있어? 그렇죠? 예, 2013년 2월 1일입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울산광역시 남구. 그러면은 이것이 2013년 2월 1일이니까 밑에서 한 세 번째 칸에 해당하고요. 서울특별시는 아니고 울산광역시인데, 거기 보면은 수도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광역시가 나와 있죠. 그죠? 광역시. 예, 광역시. 여기에 들어가겠죠? 광역시에 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예, 광역시, 울산광역시니까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얼마입니까? 5,500에 1,900까지네요. 그죠? 5,500에 1,900까지. 조금 복잡해지네. 그럼 이때 기준이 5,500에 1,900만 원까지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이때 세입자는 이 보호를 받습니까? 못 받죠. 왜냐하면 5,500에 1,900이니까 5,500 안쪽이어야 되죠. 근데 이 사람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1억 원이 넘어서 1억 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5,500만 원을 추가했기 때문에 소액임차인 보호는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세입자 같은 경우에 전입시공을 했으니까 이길 영시부터 대항력은 발생을 했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니까요. 그 다음에 소액임차인 보호는 못 받습니다. 액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찍었죠. 언제 확정일자를 찍었습니까? 2019년 9월 26일에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 있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을 했는데, 언제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을 합니까? 만약에 저당권하고 뭐 같은 시기에 저당권 등기를 했다. 그럼 우선 변제권 싸움의 선후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자, 보시면요. 2012년 9월 26일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대항력이 언제 발생을 합니까? 대항력은 이 길 0시에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2019년 9월 27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9월 26일에 찍었으니까 확정일자 자체는 9월 26일 주간에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대항력과 확정일자 찍은 거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만 우선 변제력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전입신고에서 이 길 0시에 대항력도 발생을 했고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9월 26일 주간에 확정일자 효력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대항력은 9월 27일 0시에 발생을 했으니까 이거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늦은 게 뭡니까? 9월 27일 0시가 되죠. 그죠? 그럼 우선 변제적 효력의 발생 시기는 9월 27일 0시가 됩니다. 여기에 우선 변제적 효력의 발생 시기, 세입자의 우선 변제적 효력의 발생 시기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9월 27일 0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배당표를 한번 짜보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근로복지공단이 강제경매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로복지공단에서 뭐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제경매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뭘 못 받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정보지 다시 봅니다. 경매정보지를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보면은 뭐 폐문 부재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영모 씨 얘기가 나오죠. 땡땡. 신청 채권자의 청구 채권은 신청 채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죠. 근로복지공단의 청구 채권은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채권이죠. 체당금 채권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뭐 저희들이 공부하기는 좋은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에 들어가는 것이고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세입자 같은 경우, 임차인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낙찰자가 떠안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등기부 현황을 보면요. 등기부 현황의 그 밑에 주의사항을 봅니다. 주의사항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 적혀져 있죠. 신청 채권자의 청구 채권은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채권으로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매각물건 명세서를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세입자 이영모 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고 일단 매각물건 명세서의 첫 번째 칸부터 보면은 사건 번호가 나와 있죠. 2013 타경 24땡땡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이다. 매각물건 번호는 1번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최선순위 설정일자 이게 바로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의미하는 건데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2013년 2월 1일자 본건 압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제경매 개시 등기가 된 날짜가 2013년 2월 1일이죠.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 또는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 밑에 내려오면은 중간에 이영모 씨가 나와 있는데 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고 배당 요구한 것까지 기록이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비고란에 보면은 이영모 씨에 대해서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배당표를 짜보면은 경매정보지하고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는 이 근로복지공단이 강제경매에 등기를 들어갔는데 강제경매를 들어가려면은 채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반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채권. 그럼 일반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일반 채권이 뭐냐는 얘기죠. 바로 체당금 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있고 밑에 근로자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월급을 못 준단 말이죠.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월급도 못 주고 퇴직금도 못 주고 그럼 이게 쌓이기 시작을 하죠.
그럼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돈이 없으니까 사업주한테 월급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적이 되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가야 되는 거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어떻게 해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걸 체당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체당금. 그러니까 밀린 월급 또는 밀린 퇴직금 이거를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한테 대신 지급을 합니다. 대신 지급을 하고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임금 채권하고 퇴직금 채권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근로자한테 준 것이니까 그 채권을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그 임금 채권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사업주한테 행사하는 것이요. 대위 행사하는 겁니다. 대위 행사. 대신 월급을 줬으니까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임금 채권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급이나 퇴직금을 대신 이렇게 줬을 때, 그리고 이걸 갖고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한테 청구했을 때 이걸 체당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체당금. 그래서 체당금 채권을 갖고 강제 경매를 들어간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배당표를 짜보면은 최우선 변제 받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두 번째가 특수한 임금 채권이 나오죠. 특수한 임금 채권이 나오는데 이 특수한 임금 채권에 뭐가 들어갑니까? 첫 번째, 석 달치 임금, 월급. 두 번째, 3년치 퇴직금. 여기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재해보상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찾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사례가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특별임금 채권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석 달치 임금하고 3년치 퇴직금은 특별임금 채권으로서 이 최우선 변제 1등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못 받은 나머지 3년치 퇴직금, 석 달치 임금 이거는 여기서 먼저 받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이걸 빼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못 받은 나머지는 여기서 임금 채권이 있죠. 일반 임금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각물건명세에서 여기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은 여기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 이 임금 채권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액수가 얼마인가 하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2억 6천이죠. 그죠? 2억 6천. 2억 6천이라는 얘기는 근로자가 지금 한두 명이 아닌 거죠. 석 달치 월급하고 3년치 퇴직금만 갖고도 2억 6천이 밀려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근로자가 상당히 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배당표를 짜보면 첫 번째, 최우선 변제 보호 대상이 되는 3년치 퇴직금, 석 달치 월급 이것이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공단의 채권 이게 1순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세입자 분석을 해봤지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는 못 받잖아요. 액수가 초과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소액임차인 얘기는 여기서 나올 필요가 없는 거고 이거 특별한 임금 채권 이게 1등으로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남은 게 그럼 요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압류 있죠. 압류 세무서에서 압류.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갔으니까 국세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갔는데 이 조세 같은 경우는 이 압류 등기한 날짜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수차했죠. 법정기일이 기준이죠. 근데 그 법정기일이 언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픈되는 정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법정기일을 이 조세를 여기다 놓는 게 법정기일이 저당권부 채권보다 먼저 온다고 가정하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죠. 밑으로 넣는 것보다는 위로 배당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세무서가 여기서 이제 빼간다. 조세 여기 들어간다. 그럼 남은 게 뭐가 남았습니까? 세입자밖에 안 남았잖아요. 세입자는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죠. 그죠? 대항력은 있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는 못 받고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는 들어갈 수가 있죠. 어디입니까? 이 부분이죠.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얼마를 요구합니까? 1억 원을 요구하죠.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은 1억을 여기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표를 짰대 먼저 최우선 변제 1등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특별한 임금 채권 이걸 먼저 배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서가 만약에 법정기일이 여기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보다도 법정기일이 날짜가 빠르다라고 했을 때 세무서에서 그 다음에 빼가고요. 남는 돈이 있을 때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 1억 원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공부하기에 좋은 케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표는 이렇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자가 1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앞에서 다 빼가다 보면은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겁니까? 인수하지 않는 겁니까?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낙찰자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강제 경매보다도 먼저 전입 신고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이미 발생을 했고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이기 때문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매정보제하고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명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의 그 중간 이하를 보면은 비고란에 보면은 이영 땡땡 신청 채권자의 청구 채권은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채당금 채권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고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즉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인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1페이지로 갑니다. 맨 앞 페이지로. 맨 앞 페이지로 가면은 2차 때 보면은 2차 때 낙찰받은 사람이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처음에 낙찰받고 좋아했을 텐데 왜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 신청을 했겠냐는 얘기죠. 자, 이제 경매 절차 순서에 있어서 입찰기일에 1등을 하게 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됩니다.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순간 법원에 비치된 자기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세하고 공과금하고 이런 것도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날짜가 언제인지 그때부터 열람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을 때부터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서류를 떼봤겠죠. 들어가서 다 뒤져봤겠죠. 이 조세가 날짜가 앞섰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추정을 해봤을 때 조세가 날짜가 분명히 앞섰을 것이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액수가 지금 여기 장난이 아니잖아요. 엄청 뭐 1억 얼마입니까? 2억 얼마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빼고 나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임금 채권 가져가고 세무서에서 조세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인데 결과적으로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한테 배당 떨어지는 게 없을 수도 있고 받아도 얼마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미배당 보증금 액수가 크겠죠. 그죠? 그것까지 지금 낙찰자가 떠안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2차 때 아무래도 이제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죠. 7차 때 보면은 7차 때 낙찰받은 사람이 7,2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좋아했겠죠. 역시 이제 낙찰받으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죠. 그러면은 법원에 가서 또 서류를 떼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세무서가 법정기일이 이 미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위라고 한다면 먼저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럼 특별한 임금 채권 가져가고 세무서 또 가져가고 미배당 보증금이 또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낙찰자가 인수해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7차 때 낙찰받은 사람은 7,200만 원에 낙찰받았지만은 그걸로 끝이 아니란 얘기죠. 이 미배당 보증금이 이 사람이 1억이잖아요.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자의 보증금이 1억이잖아요. 그럼 미배당 보증금은 뭐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액수가 크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포기하고 만다 이렇게 이제 밀어버린 한 사건입니다. 그럼 7차 때 이 사람 얼마 날렸습니까? 7차 때 최저 매각 가격이 5,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유찰되고 한 거니까 입찰 보증금이 10%죠. 55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7차 때 550만 원을 포기하고 그죠? 550만 원을 포기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8차 때, 그 다음에 9차 때. 9차 때 낙찰받은 사람은 이것저것 다 계산해 봤겠죠. 그래서 미배당 보증금을 떠안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당시 시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름대로 이 물건을 낙찰받을 실익이 있겠다. 그렇게 판단돼 가지고 이제 낙찰받은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네, 녹화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강제경매 개시 등기, 근로복지공단의 강제경매 개시 등기가 이 사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됨과 동시에 지급 기준 권리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입자 같은 경우 보증금 1억인데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강제경매 등기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이 경우에 전입신고를 먼저 했으니까 대항력 행사할 수가 있고요.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가를 봤더니 지급 기준 권리가 되는 강제경매 이 당시에 5,500에서 1,900까지 보호를 하는데, 그럼 5,500 안쪽이어야 보호를 받는데 이때 세입자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1억이니까 5,5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소액임차인 보호는 못 받는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압류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갔고요. 그래서 배당표를 짜보면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당해세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공과금은 이 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저당권부 채권보다도 조세는 법정기일이, 공과금은 납부기일이 저당권보다도 날짜가 앞서야 됩니다. 앞서거나 같은 경우에도 조세공과금이 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채권이 나오는데, 여기서 임금 채권은 일반 임금 채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것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두 번째는 석 달치 월급하고 3년치 퇴직금이죠. 이걸 먼저 빼주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먼저 빼주고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 순서에 일반 임금 채권으로서 배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기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건 첫 번째 소액임차인, 두 번째 석 달치 임금, 그 다음에 3년치 퇴직금에 해당하는 특별임금 채권, 세 번째는 재보상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채권,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세 공과금이 나오는데, 이때 조세 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당권부 채권보다도 날짜가 뒤처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조세 공과금이 임금 채권 밑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맨 꼴찌가 일반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표를 짜봤을 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소액임차는 보호를 못 받는 거니까 이 사건은 소액임차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경매정보제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나왔듯이 이 사건의 근로복지공단은 최단금 채권을 갖고 강제경매를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액수가 뭐 1억이었습니까? 2억 얼마였습니까? 엄청 액수가 컸죠, 그죠? 근데 그것이 여기 나오는 일반 임금 채권이 아니라 1등으로 배당을 받는 최우선 변제 쪽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명시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배당표에서 1등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먼저 가져갑니다. 그 다음 이 사건의 경우에 당해세가 없고 조세가 있죠. 여기 이제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거를 요 위로 올려야 되는 거죠. 세무서.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는 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저당권 같은 것도 없죠.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을 여기에다가 배당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특별한 임금채권 빼가고 세무서에서 세금 빼가고 남는 돈이 있을 때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 배당을 받게 되는데, 지금 1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이 있을 때 그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임차권자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니까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게 뭐 전부 다입니다. 뭐 공부 다 하시고 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누가 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뭐라고? 예, 교재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 했고. 교재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156페이지입니다. 경매 ABC 교재 156페이지입니다. 자, 156페이지에 메뉴에 방거로 5번 임대인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양거로 1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나와 있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수선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수선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채무 불이행이 되고 계약 해지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수선 의무는 면제 특약이 가능하지만은 특약에 의한 수선 의무 면제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 수선의 하나고 그 밑에 줄 대규모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고요. 양가로 2번 비용 상환 의무. 필요비 같은 경우는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는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의 유익비 같은 경우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경우에 하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7페이지 6번에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 및 부속물 매수 청구권 동그라미 1번 매수 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민법 283조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권 규정을 준용하여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족한 물건이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임차인의 지금 이제 임대차 부분이죠. 임차인 임대차 부분인데 여기서 뭐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은 그 지상권 파트에 나오는 그 매수 청구권을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재의 4장 물건의 이해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 실전 이걸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을 들어가게 되는데, 자, 5장을 펴십니다. 맨 앞에 봅니다. 페이지로는 경매 ABC 교재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자, 5장 부동산 경매 실전. 1번 부동산 경매 투자 분석이 나와 있는데 1번 부동산 경매 투자 절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박스가 나오는데요.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맨 밑에 동그라미 4번만 보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확정되면은 매각 대금은 통상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 뭐 그렇죠. 낙찰자가 법원이 지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은 법원은 재경매 절차를 진행시키는데 재경매 기일 3일 전까지 매각 대금하고 지연이자 20%, 신문 공고비, 송달료 등을 납부하면은 재경매 절차는 취소가 된다. 법조문에 다 민사집행법에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경매 절차. 경매 절차에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됐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됐다. 그 앞에는 뭡니까? 매각 허가나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되죠. 그 앞에는 뭡니까? 입찰기일이 잡히는 거죠. 자, 입찰기일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다. 1등 했다.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나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면은 그로부터 또 일주일 뒤에 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다는 얘기죠.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보통 30일이죠. 30일 이내에 잔금 납부 기간이 정해지는 거죠. 그 얘기죠.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동그라미 4번 첫 번째 줄 동그라미 4번 매각기일에 이겁니다. 매각기일에 입찰기일에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면은 매각대금은 통상 매각 허가 결정의 확정일로부터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등을 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는데 7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나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고요. 만약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로부터 또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이 매각 허가 결정의 확정일로부터 보통 30일 걸린다. 대금 납부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낙찰자가 법원이 지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여기서 만약에 잔금 납부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재경매로 물건이 나오는 거죠.
이때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탄생하지 않고 물건이 유찰되면은 이건 세매각으로 물건이 나오죠. 세매각으로 물건이 나오면은 입찰 보증금은 10%입니다. 누차 얘기하고 있죠.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근데 잔금 납부를 안 했을 때 이 물건은 재매각으로 물건이 나옵니다. 재매각으로 물건이 나왔을 때 입찰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20%입니다. 지방에 따라서는 30%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은 20%에서 30%가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 마지막 줄 다시 봅니다. 마지막 거. 낙찰자가 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경매 절차를 진행시키는데 이렇게 재경매로 물건이 나와야 되죠. 재경매 기일 3일 전까지 그러니까 재매각 날짜가 잡힐 거 아닙니까? 재매각 날짜가 잡히는데 그 3일 전까지 돈을 구해오면은 즉 매각 대금 여기서 이제 자기가 배팅해서 했을 때 잔금 못 치른 거 이게 매각 대금이죠. 매각 대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잔금 납부 날짜를 넘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잔금 납부를 1할자까지 해야 되는데 잔금 납부를 못했다. 그럼 이게 재매각으로 물건이 넘어가죠. 근데 바로 뭐 며칠 뒤에 이게 재매각으로 물건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보통 한 달이 걸린다고 했을 때 한 달 뒤쯤 여기서 또 재매각 날짜가 잡힌단 말이죠. 그럼 한 달 뒤에 재매각 날짜가 잡힌다고 했을 때 이 재매각 날짜로부터 3일 전까지만 돈을 구해오면은 이런 말이죠. 3일 전까지만. 그래서 재경매 기일 3일 전까지 매각 대금 여기서 자기가 배팅해서 낙찰받은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잔금 미납한 거 그거 미납한 잔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 3일 전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자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매각 대금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안 냈으니까 한 27일간이나 연체가 됐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지연이자 그러니까 지연이자 20% 때리고 그 다음에 이 재매각 절차를 밟기 위해서 또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공고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죠. 신문 공고비, 그 다음에 송달료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이 재매각을 위해서 준비하는 절차에 들어간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신문 공고비, 송달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세 가지, 토탈에서 세 가지를 납부하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배팅한 그 매각대금, 두 번째는 여기서 여기까지 지연이자, 세 번째는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송달료라든가 이런 것들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납부하면은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잔금 납부일까지 매각 대금을 준비를 못했다라고 한탄하지 말고 이게 재매각 기일이 잡히면은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만 어떻게든 돈을 구해오면은 물론 매각 대금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지연이자도 내야 되고요. 재매각 준비를 위한 어떤 기타 비용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재매각 기일 잡히기 3일 전까지만 납부를 하면은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민사집행법에 다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민사집행법. 그래서 경매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실 분은 이 민사집행법을 반드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161페이지. 부동산 경매 투자 절차는 맨 위에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경매 투자 절차는 첫 번째, 경매 목적물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권리 분석을 하고 물건도 분석을 해보고 수익성이 있는지, 수익성이 있으면 얼마나 수익이 날 것인지, 그 다음에 나중에 낙찰받고 나서 명도가 원활하게 될 건지 이걸 따져보시고, 두 번째 이제 입찰 들어가서 낙찰받고, 세 번째 명도를 하게 되는 거죠. 박스 안에 뭐 똑같은 얘기 나와 있고요. 자, 2번에 경매 목적물 분석이 나오는데 방고로 1번에 권리 분석이 나옵니다. 1번 권리 분석의 2.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의 2 보면은 동그라미 1번 권리관계의 진정성, 권리관계 하자가 없는 것을 말한다. 각종 부동산 거래 활동에서는 권리관계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동그라미 2번 법률적 가치 뭐 보시고요. 어려운 얘기 없습니다. 밑에 양거로 2번 권리 분석 활동의 특별한 원칙. 자, 각자 보십시오. 뭐 어려운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162페이지. 162페이지도 뭐 보시고요. 중간에 양거로 3번 권리 분석 방법을 봅니다. 권리 분석은 크게 부동산 등기부 분석과 주택 및 상가 임차인 분석으로 분류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경매 정보지를 놓고 권리 분석을 하실 때 일단 등기부를 먼저 보는 겁니다. 등기부를 보시고 A4지에다가 등기한 순서를 쫙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임차인 분석을 그 사이사이에 전입신고 언제 했고 확정일자 언제 찍었고 그걸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택 상가 임차인 분석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등기부 분석. 권리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이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경매 결과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말소 기준 권리가 나와 있는데 건, 저, 가, 압, 담, 경. 그 다음에 전세권 빠졌죠. 그죠? 전세권.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말소 기준 권리를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는 건, 저, 건저당, 저당, 건저,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플러스 전세권은 예외적인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건저당, 저당, 가압류, 그 다음 압류 같은 경우는 이제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갔겠죠. 국가에서 압류 들어가든지.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 등기는요. 여기서 보면은 동그라미 4번에 박스 안에 동그라미 4번에 강제 경매 기입 등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강제 경매 기입 등기뿐만 아니라 임의 경매 등기 다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여기서는 이 저자분은 동그라미 4번에 강제 경매 기입 등기만 적어놨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 경매 개시 등기에는 강제 경매 개시 등기뿐만 아니라 임의 경매 개시 등기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밑에 주택 및 상가 임차인 분석이 나오는데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어서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을 때 그때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가? 이런 점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163페이지가 나옵니다. 예지가 나오네요. 잠깐 시간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1강 때 제가 처음 할 때 지금 56강이 진행이 됐는데 1강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원에 가면은 학원에서 주는 경매 학원에서 주는 그런 자료들이 좀 정리가 잘 돼 있는 게 좀 드뭅니다. 정리가 퍼펙트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드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매 ABC 교재는 저도 뭐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닌데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은 그래도 기존의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서 경매 기초과정을 공부하는데 경매 기초과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 교재도 뭐 퍼펙트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서는 그나마 이게 좀 잘 돼 있는 교재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타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고 해설이 잘못된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죠. 분명히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그런 오류는 뭐 어느 책이나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경매 초심자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입문서로 하기에는 괜찮은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도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이렇게 좀 많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163페이지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인 경우에 자, A가 건저당권, B가 대항력이라는 얘기는 이제 전입신고 했다는 얘기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 그 다음에 C가 가압류 등기 했고요. 그 다음에 A가 건저당에 기해서 임의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요. 건저당권자 A가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죠.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권리들은 낙찰 후 소멸하기 때문에 이 사례 같은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예제 담보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인 경우 자 A가 가등기를 했고 B가 대항력과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 C가 건저당권, 그 다음에 C가 건저당에 기해서 임의경매를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 저번에 하지 않았나요? 뭐 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하면 어떻습니까?
자, 가등기 얘기가 나오는데 가등기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등기는 경매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가등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담보 가등기가 있고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보통 이렇게 청구권 가등기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죠. 청구권 가등기. 소유권을 넘겨오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부를 떼보면은 등기 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등기 원인이 매매 계약도 되고요. 보통 뭐 거의 뭐 95% 매매 예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담보 가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 원인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대물 반환 예약이죠. 대물 변제 예약 또는 뭐 대물 반환 예약, 대물 반환 예약으로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매매 예약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건 대물 반환 예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담보 가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대물 반환 예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에 이렇게 해서 이게 담보 가등기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죠. 또는 가등기 담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등기부를 떼봤더니 등기 원인이 대물 반환 예약이고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라고 기재가 돼 있으면은 이거는 100% 담보 가등기입니다. 100% 담보 가등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 담보 가등기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 원인이 매매예약입니다. 매매예약에 기해서 청구권 보존 가등기 이렇게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담보 가등기처럼 대물 반환 예약에 기해서 담보 가등기다 이렇게 등기부에 되어 있으면 100% 담보 가등기인데 이 담보 가등기인 사람들이 이렇게 기재하면 괜찮은데 헷갈리지 않죠? 근데 이렇게 등기부에 가등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타일로 등기부에 가등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죠, 과거에. 그러면은 등기부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로 돼 있으면은 그리고 매매 예약에 기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정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지 또는 담보 가등기를 해야 되는데 담보 가등기를 안 하고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등기부에 돼 있을 때 이게 정말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냐 아니면 담보 가등기인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로 등기부가 돼 있을 때에는 이게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일 수도 있고 또는 담보 가등기권자들이 이렇게 등기를 해놨을 수도 있으니까 법원에서는 경매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최고장을 발송을 하죠. 최고장을 발송을 해가지고 네가 등기부에 보니까 네가 청구권 보존 가등기로 돼 있는데 네가 정말 청구권 보존 가등기냐 아니면 혹시 네가 담보 가등기 아니야? 담보 가등기면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네가 담보 가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청구권 보존 가등기로 등기한 거 아니야? 어느 쪽이냐? 밝혀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왜 담보 가등기로 하면 될 텐데 하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로 등기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냐?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담보 가등기 절차가 일단 복잡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등기하는 게 담보 가등기 하는 것보다도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귀찮으니까 담보 가등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오리지널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냐 아니면 담보 가등기를 갖다가 청구권 보존 가등기로 등기한 담보 가등기냐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럼 법원에서는 최고장을 발송을 해서 네가 이쪽이냐 밝히라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은 법원에서도 고민을 안 합니다. 이건 100% 담보 가등기니까. 그러니까 네가 밝혀라. 어느 쪽인가 밝혀라. 최고장을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담보 가등기권자라고 한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로 등기가 돼 있는데 이 가등기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 가등기라는 것을 법원에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법원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최고장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등기부에는 어쨌든 이걸로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걸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등기부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원리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라고 법원에서는 권리 분석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배당표를 짜버리죠.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담보가등기권자인데 나중에 이제 울고 불고 난리 나겠죠. 그리고 이 담보가등기권자는 자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안 밝혔고 채권계산서 같은 걸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납니다.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법원에서는 이걸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담보가등기권자는 진짜 담보가등기로 돈 빌려준 게 있다 하더라도 이 경매 절차에서 한 푼도 배당을 못 받고 나가야 됩니다. 자, 가등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A가 가등기가 돼 있는데 이 가등기가 해설 바로 봅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해설. 최선순위에 설정된 가등기 A가 만약에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건저당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담보가등기 A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거죠. 말소기준권리 건저갑 담경전할 때 그 담에 걸리지 않습니까? 담보가등기.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때문에 그 밑으로 다 날아가는 거니까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다. 최선순위 설정된 가등기 A가 만약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라고 한다면은 말소 기준 권리는 건저당권자 C가 되는 거니까 C 이후로는 날아가는 거죠.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낙찰자는 A의 청구권 보존 가등기 인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대항력 있고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자 B도 인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걸리니까 다 인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